얼음장같이 차가운 물이 목까지 차올랐을 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요. 딸아이가 내 품에서 숨을 참으며 떨고 있었고 건너편 강둑에서는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38회를 살아온 모든 순간이 바로 이 한순간을 향해 달려왔던 것 같았습니다. 평양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내가 이제 가장 위험한 강물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해 10월의 어느 오후였습니다. 수도 중심부에 자리한 교육기관 강당에서 나는 300여 명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단상 위 확성기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가 내 이름을 호명했을 때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지요. 열흘 전만 해도 나는 그곳에서 강의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필기를 하던 바로 그 강단 앞에서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나는 피의자 자리에 앉아 있었고 내 논문은 반동 사상의 증거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대동 강물이 유유히 흘러가는 게 보였습니다. 물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흐르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내가 이 건물에 드나들며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지요. 연구실 책장에 꽂혀 있던 논문들, 학생들과 나눈 대화들, 동료들과의 점심시간들. 그 모든 평범한 일상이 사실은 얼마나 위태로운 균형 위에 서 있었는지 나는 그날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내 외할아버지는 이 나라 권력의 중심에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 중앙의 고위 간부였지요. 하지만 권력이란 건 물과 같아서 언제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마련입니다. 할아버지의 권력이 기울어지기 시작했을 때 나는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눈치채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강당 뒷벽에 걸린 초상화를 올려다보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혈육이라는 것이 때로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아내 미란이는 그날 아침 내가 집을 나설 때 묻지 않았습니다. 어디 가느냐고요.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현관문을 열기 전 나는 잠시 뒤를 돌아봤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그녀의 등이 보였지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11살 아들 준호는 학교에 갔고 6살 딸 수정이는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평범한 아침일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강당 안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10월의 햇살이 높은 창문으로 비스듬히 들어와 먼지를 비추고 있었지요. 나는 그 먼지 입자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작은 먼지들처럼 나도 이 거대한 체제 속에서 떠다니는 하나의 입자에 불과했구나 하고요. 하지만 오늘 바로 이 순간 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떠다니지 않겠다고요. 내 발로 걷겠다고요. 내 아이들이 숨 쉴 수 있는 곳으로요. 단상 위 남자가 서류를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였지요.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마치 내 인생이 찢어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요.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이 정도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앞으로 겪어야 할 것들에 비하면요. 그날 오후 나는 이 나라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게 됐습니다. 떠나야 한다는 것을요. 살기 위해서요.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새벽 5시면 나는 늘 깼습니다. 습관이었지요. 20대 초반 대학원에 다닐 때부터 길러진 습관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책상 앞에 앉아 논문을 읽고 메모를 하는 시간. 그것이 나만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오롯이 내 생각만으로 가득 찬 시간이었지요.
하지만 그날 아침은 달랐습니다. 눈을 떴을 때 천장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같은 천장인데도요. 열흘 전 강당에서 있었던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나는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커튼을 살짝 젖히고 밖을 내다봤지요. 아파트 단지 입구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어제도 있었던 차였습니다. 그제도요. 미란이가 부엌에서 나와 내 옆에 섰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잡았지요. 손이 차가웠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그렇게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너머로 붉은 기운이 번지고 있었지요. 아름다운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무서운 아침이었습니다. 교육기관으로 출근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가지 않을 수도 없었지요. 나는 평소처럼 양복을 입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을 때 준호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들은 아직 잠이 덜 깬 얼굴로 나를 봤지요. 아버지, 학교 가세요? 그래, 아버지 일 있어서 다녀올게. 언제 오세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 나도 몰랐으니까요.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고 집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마치 납덩이를 매단 것 같았지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나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이 있는지요. 하지만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출근을 하고 아이들은 학교로 가고 노인들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내가 감시받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건지도 몰랐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그게 생존 방식이었으니까요. 기관 건물에 도착했을 때 경비원이 내 신분증을 평소보다 오래 확인했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전에는 그저 형식적으로 보기만 했는데 이번에는 사진과 내 얼굴을 번갈아 보며 확인했지요.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등에서 땀이 흘렀습니다. 3층 복도를 걸어가는데 동료들이 피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인사를 나누곤 했는데 그날은 모두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떤 이는 급하게 반대편 복도로 사라졌지요. 나는 연구실 문을 열었습니다. 책상 위에 빨간 봉인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리은혁 동무, 이 연구실은 당분간 사용 금지입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인사과 직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나를 보지 않고 벽을 보며 말했지요. 개인 물품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요. 언제까지입니까? 모릅니다. 직원은 그 말만 남기고 가버렸습니다. 나는 연구실 문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책장에 꽂힌 책들, 책상 위 논문 뭉치들,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 10년을 보낸 공간이었습니다. 이제 그것들은 모두 증거물이 됐습니다. 복도를 따라 내려가는데 한 학생이 나를 봤습니다. 2학년 내 강의를 듣던 학생이었지요. 그는 잠깐 멈칫하더니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인사도 없이요. 나는 그 학생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등이었습니다. 아직 20살도 안 된 나이였지요. 저 아이는 무엇을 배우고 있는 걸까요? 지식을? 아니면 생존수를?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가을 햇살이었지요. 나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저 하늘 아래 다른 곳에서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숨쉬고 있겠지요.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호출이 왔습니다. 당위원회 사무실로 오라는 전화였습니다. 나는 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 사무실 문을 두드렸지요.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시오. 문을 열자 책상 뒤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돼 보였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고 회색 인민복을 입고 있었지요. 그는 저를 보며 손으로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앉으시오, 리은혁 동무. 나는 책상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는 서류 뭉치를 펼쳤습니다. 위쪽에 빨간 도장이 여러 개 찍혀 있었지요. 동무의 외할아버지가 박성일 동지시죠? 그렇습니다.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셨던 분. 예. 그분이 요즘 건강이 안 좋으시다던데.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건강이 안 좋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 나라에서 고위 간부가 건강이 안 좋다는 건 곧 권력에서 밀려났다는 뜻이었습니다. 동무 외할아버지와 마지막으로 만난 게 언제요? 5년 전입니다. 그때 무슨 이야기를 나눴소? 개인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라도 보고해야 합니다. 동무도 알지 않소? 고위 간부 가족과의 접촉은 모두 기록해야 한다는 규정을요. 나는 침묵했습니다. 그는 펜으로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딱딱 소리가 났지요. 리은혁 동무 협조하시오. 안 그러면 동무만 힘들어집니다. 그날 신문은 3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같은 질문이 다른 방식으로 반복됐습니다. 나는 최대한 짧게 대답했습니다. 허점을 주지 않으려고요. 오후 5시가 되자 그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시오. 하지만 내일 다시 오시오. 아침 9시까지.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나는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모두 바삐 걷고 있었지요.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도 저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집 앞 골목에 들어섰을 때 그 검은 차가 또 보였습니다.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나는 차를 지나쳐 현관으로 들어갔습니다. 계단을 오르는데 위에서 미란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물었지요. 어떻게 됐어요? 내일 다시 가야 해. 또요? 응. 우리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준호와 수정이가 거실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웃고 있었지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웃음을 지켜야 한다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요. 저녁을 먹은 후 아이들을 재우고 미란이와 작은 방에 앉았습니다. 창문을 닫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속삭였지요. 여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견뎌야지. 다른 방법이 없어. 언제까지요? 저들이 만족할 때까지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언제까지인지 나도 몰랐으니까요. 미란이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지요. 무서워요. 나도 무서워. 우리는 한참 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10월의 차가운 바람이었습니다. 겨울이 오고 있었습니다. 길고 추운 겨울이요. 그날 밤 나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도망칠 수 있을까? 아니면 그저 순응하며 살아야 할까?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쯤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창가로 가서 내다봤습니다. 검은 차 2대가 아파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담배 불빛이 깜빡였지요. 그들은 밤새 거기 있을 것입니다. 나를 지켜보면서요. 나는 다시 침대로 돌아왔습니다. 미란이가 잠든 척하고 있었지만 그녀도 깨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숨소리가 고르지 않았으니까요.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란아, 응, 우리 살아남을 거야.
어떻게요? 방법을 찾을 거야. 반드시. 그것이 약속이었습니다. 나 자신에게도, 미란이에게도, 그리고 내 아이들에게도 한 약속이었지요. 그날 밤부터 나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탈출의 계획을요. 외할아버지를 처음 본 것은 내가 8살 때였습니다. 어머니를 따라 평양 중심부의 큰 저택에 갔었지요. 담장이 높았고 경비병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무서웠습니다. 어머니 치마를 꼭 잡고 걸었던 기억이 나네요. 거실에서 할아버지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키가 크셨습니다. 하얀 인민복을 입고 계셨지요. 그분은 나를 보더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처음 보는 미소였습니다. 따뜻했거든요. 은혁이구나. 많이 컸네. 할아버지는 나를 무릎에 앉히셨습니다. 큰 손으로 내 머리를 쓰다듬으셨지요. 은혁아, 할아버지가 말해주마.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니? 몰라요. 사람이야. 사람.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내 안에 남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와 함께요. 다음에 할아버지를 본 것은 15살 때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직후였지요. 장례식장에 할아버지가 오셨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한쪽으로 데려가 말씀하셨습니다. 은혁아, 이제 너는 아버지 성을 따라 살아가거라. 할아버지 이름은 잊어도 좋다. 왜요? 권력은 칼이야. 잡으면 베이고 놓으면 다친단다. 내가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구나. 그날 이후 나는 정말로 평범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대학에 가고 대학원에 가고 교수가 됐습니다. 할아버지의 이름을 숨기고 살았지요. 하지만 피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 할아버지를 본 것은 5년 전이었습니다. 내가 33살 때였지요. 할아버지가 나를 부르셨습니다. 건강이 안 좋으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저택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경비병이 줄어들었고 정원도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을 때 할아버지는 창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많이 야위셨더군요. 은혁아 왔구나. 할아버지, 앉거라. 나는 할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그분은 한참 동안 창밖을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은혁아,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니? 모르겠습니다. 나도 모르겠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안다. 사람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무슨 말씀이세요? 예전에는 사람을 봤어. 거리에서, 공장에서, 학교에서 사람들의 얼굴을 봤단다. 하지만 이제는 안 보여. 다들 숨어버렸거든.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처음 봤습니다. 할아버지가 우시는 모습을요. 은혁아, 너는 사람을 잊지 마라. 권력도 사상도 모두 사람을 위한 거야. 그걸 잊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진단다. 그날 할아버지와 나눈 대화는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얼마 후 할아버지는 공식 석상에서 사라지셨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라고 발표됐지요. 하지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나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 논문은 달랐습니다. 다른 교수들이 이론과 통계를 쓸 때 나는 사람을 썼습니다. 농민들의 이야기, 노동자들의 목소리, 학생들의 꿈을요.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방식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이어가는요. 하지만 그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내 논문은 반동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당의 지도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었지요.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내가 할아버지의 손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몰락한 권력의 후손이라는 것이었지요. 어느 날 저녁 나는 책상 서랍을 뒤지다가 할아버지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오래전에 주신 편지였습니다. 봉투가 누렇게 발에 있었지요. 나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할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은혁아, 할아버지가 이 편지를 쓰는 건 내게 미안해서다. 내가 할아버지의 손자로 태어난 것 때문에 고통받을까봐 두렵구나. 하지만 기억해라. 내 가치는 혈통이 아니라 내 선택에서 나온다. 옳은 길을 가거라. 그것이 힘들어도. 편지를 읽으며 나는 울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무엇을 두려워하셨는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권력의 무게를, 그리고 그것이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을요. 미란이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내 얼굴을 보더니 옆에 앉았지요. 편지 읽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주신 거야. 뭐라고 쓰여 있어요? 나는 편지를 그녀에게 보여줬습니다. 미란이가 읽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좋은 분이셨나 봐요. 그래, 좋은 분이셨어. 그분이 지금 우리를 보신다면 뭐라고 하실까요? 나는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라면 뭐라고 하실까? 견디라고 하실까? 아니면 떠나라고 하실까? 살라고 하실 거야. 살라고요? 응. 어떻게든 살아남으라고 하실 거야.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미란이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창문이 덜컹거렸지요. 겨울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르기로요. 사람을 위해 살기로요. 그리고 그것은 이 땅을 떠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내 가족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을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대학원 시절에 쓰던 공책이었지요. 첫 페이지에 할아버지 말씀을 적어 놓았던 것이 보였습니다. 사람을 잊지 마라. 나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나는 이제 사람이 되기 위해 떠난다. 그것이 내 선택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선택이었지요. 옳은 길이었습니다. 비록 그것이 가시밭길일지라도요. 모든 것은 그날 새벽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11월 첫째 주 월요일이었지요. 평소처럼 5시에 일어났는데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대였습니다. 나는 재빨리 창가로 갔습니다. 커튼 사이로 내다보니 검은 승용차 5대가 아파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미란이도 깼습니다. 그녀가 내 옆으로 왔지요. 저게 뭐예요? 모르겠어. 하지만 좋은 건 아니야. 차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아파트를 올려다봤습니다. 나는 황급히 커튼을 닫았지요. 미란아, 아이들 깨워. 지금요? 응. 빨리. 미란이가 아이들 방으로 갔습니다. 나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넥타이를 매는데 2번이나 실수했지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길게 계속해서요. 나는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구멍으로 내다봤습니다. 2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국가보안기관 사람들이었습니다. 리은혁 동무, 문 여시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2 사람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거실을 둘러봤지요. 리은혁 동무, 따라오셔야겠습니다. 어디로요? 본부입니다. 더 조사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요? 예, 지금. 미란이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2 사람을 보더니 창백해졌습니다. 나는 그녀를 봤습니다. 눈빛으로 말했지요.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요. 잠깐만요. 옷 좀 챙기게 해주십시오. 서두르시오. 나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미란이가 따라왔습니다. 문을 닫고 나는 그녀에게 속삭였습니다. 준비해. 내가 돌아오지 못하면
너 혼자라도 아이들 데리고 가. 무슨 소리예요? 계획대로 해. 알지? 하지만 시간 없어. 약속해. 미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요. 나는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포옹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나를 차로 데려갔습니다. 뒷좌석에 앉혔지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나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창문에서 미란이가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보였습니다. 작은 손을 흔들고 있었지요. 차는 시내를 가로질러 갔습니다. 30분쯤 달렸을까요? 회색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국가보안기관 본부였습니다. 나는 그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창문이 작고 높았습니다. 마치 감옥 같았지요. 안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길고 어두웠습니다. 형광등 불빛만이 바닥을 비추고 있었지요. 4층까지 올라갔습니다. 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책상과 의자만 있었습니다. 창문도 없었지요. 앉으시오. 나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이 나갔습니다. 문이 잠겼습니다. 나는 혼자 남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1시간? 2시간? 알 수 없었습니다. 시계도 창문도 없었으니까요. 나는 그저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등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쯤 돼 보였습니다. 회색 머리에 안경을 썼습니다. 그는 나를 보지 않고 책상 뒤에 앉았지요. 리은혁 동무, 오래 기다렸소? 예. 미안하오. 바빴거든. 그는 서류 뭉치를 펼쳤습니다. 두꺼웠습니다. 나는 그 서류를 봤습니다. 내 이름이 적혀 있었지요. 동무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됐소. 흥미로운 인물이더군. 무슨 말씀이십니까? 박성일 동지의 외손자. 하지만 그 사실을 숨기고 살았지. 왜 그랬소? 평범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평범하게? 하지만 동무는 평범하지 않소. 동무의 논문을 읽어봤는데 위험한 생각이 많더군. 제 논문은 당의 원칙에 따라 썼습니다. 그래. 하지만 우리가 보기엔 그렇지 않소. 동무는 박성일 동지의 영향을 받았어. 그 노인의 반동적 사상을 이어받은 거요. 나는 침묵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결론을 내렸으니까요. 신문은 5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같은 질문이 반복됐습니다. 나는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들은 만족하지 않았지요. 오후가 되자 그들이 나를 지하실로 데려갔습니다. 지하실은 더 어두웠습니다. 습했고 차가웠지요. 작은 방에 나를 가뒀습니다. 불도 없었습니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지요. 어둠 속에서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나는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 미란이와 아이들은 괜찮을까? 시간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물이 마시고 싶었지요.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시작이라는 것을요. 그들은 나를 부수려고 합니다. 천천히, 철저하게요. 그리고 나는 버텨야 합니다. 미란이와 아이들을 위해서요. 어둠 속에서 나는 할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그분이라면 뭐라고 하실까? 견디라고 하실까? 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 맛이 났습니다. 견딜 거야.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요. 반드시 견뎌낼 거야. 그것이 내 선택이었습니다. 무너지지 않기로 한 선택이었지요. 그날 밤 지하실 바닥에서 나는 새로운 각오를 했습니다. 살아남겠다는 각오를요. 사흘 후 나는 풀려났습니다.
이유는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도 좋다고만 했지요. 나는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사흘 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거든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미란이가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울었지요. 아이들도 달려왔습니다. 나는 그들을 껴안았습니다. 살아 돌아왔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운 후 미란이와 나는 작은 방에 앉았습니다. 불을 끄고 속삭였지요. 이제 결정해야 해. 뭐요? 떠날 거야.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돼. 미란이가 나를 봤습니다. 눈이 커졌지요. 정말요? 응. 다른 방법이 없어. 저들은 나를 놓아주지 않을 거야. 하지만 어떡해요? 국경은 막혀 있잖아요. 방법이 있어. 예전에 대학 동기 하나가 국경 무역을 한다고 했었어. 그 친구한테 연락해 볼게.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해. 아주 위험해. 하지만 여기 남는 것보다는 나아. 미란이가 한참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당신이 결정한 거면 따를게요. 고마워. 하지만 약속해요. 살아서 건너가야 해요. 우리 네 식구 모두. 약속할게. 다음 날 나는 공중전화로 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강민수였습니다. 그는 함경북도에서 일하고 있었지요. 민수야, 나 은혁이야. 은혁이?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야?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 중요한 일이야. 전화선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민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았어. 다음 주에 온성으로 와. 연락할게. 일주일 후 나는 온성으로 향했습니다. 기차를 타고 북쪽으로 갔지요. 8시간이 걸렸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산과 들과 마을들이요. 모두 회색빛이었습니다. 온성역에서 민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야위어 보였습니다. 우리는 악수했지요. 오랜만이다, 은혁아. 그래, 민수야. 차 타. 안전한 곳으로 가자. 우리는 시외각의 낡은 집으로 갔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민수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나를 봤지요. 무슨 일이야? 나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일 신문, 지하실에서의 사흘, 그리고 결심까지요. 민수는 듣는 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국경을 넘으려고? 응. 가족 모두? 그래. 민수가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연기가 천천히 올라갔지요. 쉽지 않아. 특히 아이들과 함께면 더욱. 알아. 하지만 해야 해. 비용이 많이 들어. 중국 돈으로 2만 위안은 있어야 해. 준비할게. 방법만 알려줘.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지요. 두만강 쪽에 루트가 하나 있어. 경비가 약한 지점이 있거든. 하지만 물이 차가워. 11월이면 얼음이 얼기 시작할 거야. 감수할게. 은혁아, 이건 목숨 거는 일이야. 정말 각오된 거야? 나는 민수를 똑바로 봤습니다. 각오됐어. 여기 남으면 천천히 죽는 거야. 차라리 한번 걸어보는 게 나아.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준비해 줄게. 한 달 후에 다시 와. 그때 브로커를 소개해 줄게. 평양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나는 결심을 다졌습니다. 한 달 후면 우리는 떠날 것입니다. 이 땅을 떠나 자유로운 곳으로 갈 것입니다. 위험하지만 해야 합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으니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 밤이었습니다. 미란이가 기다리고 있었지요. 어떻게 됐어요? 한 달 후야. 준비해야 해. 미란이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고 있었지요. 무서워요.
나도 무서워. 하지만 함께 해낼 거야. 그날 밤부터 우리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신중하게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도록요. 한 달 후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한 달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나는 집안 물건들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의심받지 않도록요. 어머니가 물려주신 금반지, 결혼반지, 심지어 책들까지 팔았습니다. 모은 돈은 중국 위안으로 15,000 정도였습니다. 부족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미란이도 준비했습니다. 아이들 옷을 챙기고 사진 몇 장을 골랐지요. 많이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요. 11월 27일 출발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집안을 돌아봤습니다. 12년을 산 곳이었습니다. 추억이 가득한 곳이었지요. 이제 떠나야 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우리는 평소처럼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밥을 먹었지요. 식사 후 나는 아이들을 불러 앉혔습니다. 준호야, 수정아. 네, 아빠. 오늘 밤 우리 여행 가는 거야. 어디로요? 멀리. 아주 멀리. 언제 돌아와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말할 수 없었으니까요. 미란이가 대신 말했습니다. 한참 후에. 그러니까 조용히 해야 해. 알았지? 네, 엄마. 밤 10시 우리는 집을 나섰습니다. 짐은 작은 배낭 하나뿐이었습니다. 겨울옷 몇 벌과 사진 몇 장, 그리고 약간의 돈이 전부였지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현관을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우리는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로등 불빛을 피해서요. 역으로 가는 길에 검문소를 지나야 했습니다. 나는 통행증을 보여줬습니다. 경비병이 확인했지요. 어디 갑니까? 친척 집에 다녀옵니다. 아이들도 데려갑니까? 예. 경비병이 우리를 한참 봤습니다. 그리고 통과시켜줬지요.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에서 온성행표를 끊었습니다. 심야 기차였습니다. 객차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지요. 우리는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평양의 불빛이 멀어졌습니다. 나는 그 불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다시는 보지 못할 풍경이라고요. 미란이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들은 잠들었지요. 새벽 6시 온성역에 도착했습니다. 민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보자 고개로 따라오라는 신호를 보냈지요. 트럭을 타고 시외각으로 갔습니다.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1시간쯤 갔을까요?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민수가 우리를 한 집으로 데려갔지요. 여기서 기다려. 브로커가 오면 출발할 거야. 오후가 되자 한 남자가 왔습니다. 40대쯤 돼 보였습니다. 그는 우리를 보더니 말했지요. 돈 준비했소? 나는 돈을 건넸습니다. 그가 세어봤습니다. 부족하군요. 이게 전부입니다. 안 되는데요. 제발입니다. 아이들이 있습니다. 브로커가 아이들을 봤습니다.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지요. 알았소. 하지만 더 위험한 루트로 가야 하오. 상관없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브로커가 우리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어두웠습니다. 달도 없었지요. 손전등 하나로 길을 찾아갔습니다. 2시간쯤 걸었을까요?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이었습니다. 두만강이었지요. 저기가 강이요. 저쪽이 중국이고. 브로커가 가리켰습니다. 어둠 속에서 강물이 검게 보였습니다. 경비 초소가 500m 떨어진 곳에 있소. 조용히 가야 하오.
우리는 강가로 내려갔습니다. 발밑에 자갈이 깔렸습니다. 소리가 났지요. 우리는 더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강에 도착했습니다.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나는 수정이를 안고 따라 들어갔지요. 물이 차가웠습니다. 뼈를 애는 것 같았습니다. 수정이가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나는 입을 막았습니다. 조용히, 꼭 참아야 해. 미란이가 준호 손을 잡고 들어왔습니다. 준호가 떨고 있었지요. 우리는 천천히 강을 건넜습니다. 갑자기 불빛이 우리를 비췄습니다. 탐조등이었습니다. 경비병이 발견한 겁니다. 엎드려. 브로커가 소리쳤습니다. 나는 수정이를 안고 물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탕, 물 위로 물보라가 튀었지요. 뛰어. 지금. 우리는 일어나 반대편으로 뛰었습니다. 총성이 계속 울렸습니다. 탕, 탕. 미란이가 비명을 질렀지요. 나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녀가 넘어졌습니다. 미란아. 나는 달려가 그녀를 일으켰습니다. 다리를 다쳤지만 크게 다친 것은 아니었지요. 우리는 다시 뛰었습니다. 강 반대편에 도착했습니다. 땅을 밟았습니다. 중국이었습니다. 우리는 숲속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긁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달렸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더 이상 총성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나무 뒤에 숨어 숨을 고르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강 건너편에서 탐조등이 이쪽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비병들은 강을 건너오지 않았습니다. 국경을 넘을 수 없었으니까요. 됐소. 이제 안전하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나는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미란이가 아이들을 껴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나도 울었습니다. 우리는 해냈습니다. 강을 건넜습니다. 이제 자유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중국 변두리 마을의 낡은 집에 숨었습니다. 조선족이 사는 마을이었지요. 브로커가 우리를 그곳에 숨겨줬습니다. 여기서 사흘 있으시오. 그 다음에 다른 브로커가 와서 남쪽으로 데려갈 거요. 고맙습니다. 브로커가 떠나고 우리는 혼자 남았습니다. 나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작고 낡은 방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난로가 있었거든요. 아이들은 곧바로 잠들었습니다. 피곤했던 겁니다. 미란이가 다친 다리를 붕대로 감았습니다. 많이 다치지는 않았지만 걷기는 힘들어 보였지요. 괜찮아요? 네. 이 정도는. 미안해. 내가 잘못 판단해서.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서 건너왔잖아요. 그걸로 됐어요. 미란이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평양에서 보던 별과 같은 별이었지만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자유로운 하늘의 별이었으니까요. 사흘 후 새 브로커가 왔습니다. 중국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트럭에 태웠습니다. 짐칸에 숨겼지요. 그렇게 남쪽으로 향하는 긴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중국에서 라오스까지는 20일이 걸렸습니다. 대부분 트럭 짐칸에 숨어서 갔습니다. 밥은 하루에 한 번 먹었습니다. 물도 부족했지요.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수정이는 열이 났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갈 수 없었습니다. 불법 체류자였으니까요. 라오스 국경을 넘을 때 또 위험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검문소에서 우리는 쌀포대 속에 숨었습니다. 숨이 막혔지요. 수정이가 기침을 하려 했지만 나는 입을 막았습니다. 검문이 끝나고 우리는 라오스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또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다음 브로커를 만나기 위해서였지요.
라오스에서 태국까지는 다시 20일이 걸렸습니다. 정글을 걸었습니다. 밤에만 움직였지요. 뱀과 벌레가 많았습니다. 준호가 넘어져서 팔이 다쳤습니다. 하지만 계속 걸어야 했습니다. 12월 말 우리는 태국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지요. 여기서부터는 혼자 가시오. 태국 경찰한테 잡히시오. 그러면 한국으로 갈 수 있을 거요. 일부러 잡히라고요? 그래요. 다른 방법이 없소. 우리는 국경을 넘었습니다. 30분쯤 걸었을 때 태국 경찰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총을 겨눴지요. 멈춰. 손 들어. 나는 손을 들었습니다. 미란이와 아이들도 손을 들었습니다. 나는 영어로 말했습니다. We are not Korean. Please help us. 경찰이 총을 내렸습니다. 무전기로 뭔가 말했지요. 그 순간 나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미란이가 나를 붙잡았습니다. 우리는 울었습니다. 40일간의 여정이 끝난 겁니다. 경찰차에 태워져 방콕으로 갔습니다. 한국 대사관으로 갔지요. 대사관 문 앞에 섰을 때 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직원이 나왔습니다. 그는 한국어로 말했지요. 어서 오십시오. 이제 안전합니다. 그 말에 나는 또 울었습니다. 직원이 우리를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음식과 물을 줬습니다. 의사가 와서 아이들을 진찰했지요. 일주일 후 우리는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다리가 떨렸습니다. 꿈이 아닐까 싶었지요. 공항 직원들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친절했습니다. 우리는 정착 지원 시설로 갔습니다. 석 달 동안 그곳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배워나갔습니다. 아이들이 제일 빨리 적응했지요. 교육을 마친 후 우리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를 배정받았습니다. 방 2개짜리였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미란이가 울었지요. 우리 집이에요. 진짜 우리 집. 아이들이 방을 뛰어다녔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나는 창가에 섰습니다. 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지요. 저녁에 우리는 처음으로 마음 놓고 밥을 먹었습니다. 미란이가 만든 김치찌개였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아 먹었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베란다에 나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같은 별이었지만 의미가 달랐습니다. 자유로운 하늘의 별이었으니까요. 할아버지,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압니다. 사람을 위한다는 게 무엇인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대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정치학을 공부합니다. 북한 체제에 대해 연구하지요. 진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아직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미란이는 자격증을 땄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입니다. 노인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지요. 아이들은 학교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 친구도 사귀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요.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무엇을 배웠는지를요. 때때로 나는 북쪽을 생각합니다.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을요. 그들도 언젠가는 자유로운 하늘 아래 살 수 있을까요? 나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권력도 사상도 모두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나는 이제 그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대로 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내가 걸어온 길입니다. 그 길이 옳았는지, 그 선택이 정답이었는지는 지금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남았고,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스스로를 다독이게 됩니다. 오늘의 고요가 내일의 답이 되리라 믿으며 나는 조용히 다음 걸음을 내딛습니다.